자, 오늘은 이제 부장 가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가스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주로 다루는 챕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죠. 보일의 법칙에 의하면. 또한 부피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온도에 비례하죠. 샤를의 법칙에 의하면. 근데 마지막으로 부피는 또 뭐에 비례하냐면은 이제 몰수에 비례하게 아보가드로 법칙. 그 세 가지 법칙을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얻게 되냐면은 V는 P분의 NT에 비례하게 돼요. 이 비례 상수가 있겠죠. 그 비례 상수 우리가 기체 상수라고 불러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체가 부피가 압력에 역비례한다고 그러는데 얘는 기체뿐만이 아니고 액체나 고체도 마찬가지예요. 액체나 고체도 압력을 가해지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고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부피가 증가해. 이거는 기체만 통용되는 법칙은 아니야. 고체나 액체도 마찬가지로 이 식이 적용이 돼요. 근데 기체가 고체하고 액체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요 비례 상수가 있잖아요. 이게 기체 종류에 무관해. 기체 종류에 무관하게 일정한 상수를 갖는다. 그러나 액체나 고체는 그 액체나 기체 종류에 따라서 그 비례하는 상수값이 달라져. 그러나 기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요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이제 보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자, 보일의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피를 측정해야 되고 압력을 측정해야 되겠죠. 근데 부피를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자만 있으면은 부피를 측정하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압력을 측정해야 되는데, 압력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기체의 압력은 우리 책에는 대기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토리첼리가 대기압을 처음으로 측정을 했는데 어떻게 측정했냐면은 여기에 뭐를 집어넣냐면은 수를 집어넣죠. 그리고 얘를 거꾸로 집어넣죠. 그럼 얘가 이제 쭉 올라가게 돼 위로. 그래서 뭐를 측정했냐면은 요 수 기둥의 높이를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요 대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정 어떻게 되면 이게 H만큼 올라가고 이 면적을 내가 이제 A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때 대기압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P는 어떻게 적이냐면 단위 면적당 힘이 바로 물리책에 찾아보면은 압력이라고 정의가 될까요? 근데 압력 힘은 그때 또 어떻게 될 거냐면은 M,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M이 뭐냐면은 이 수온 기둥의 질량이 바로 이제 M에 해당하게 돼요. 근데 이 M은 따라서 부피 곱하기 밀도의 형태로 우리는 이 수온 기둥의 질량을 측정할 거예요. 부피는 어떻게 되죠? 면적이 A고 높이가 H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A 곱하기 H가 될 거예요. 밀도는 수온의 밀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롤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죠. 그러면 P는 어떻게 되느냐? A분의 A, H, 요. 그 다음에 A는 중력 가속도를 쓰게 되겠죠. G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A가 생략이 돼. 그래서 대기압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로 GH로 구하게 돼요. 로는 방금 얘기했지만 수온의 밀도고요. 아는 값이 되겠죠. G는 중력 가속도 9.8 알고 있고, 그래서 뭐만 측정하면 되냐면은 높이만 측정하면 돼. 근데 높이를 측정했을 때 얼마가 나왔었냐면은 대기압일 때 760mm가 나왔다.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대기 압력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기 압력뿐만이 아니고 기체 압력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압력을 측정을 했더니 역비례 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얘가 역비례 관계였기 때문에 P에다가 V를 곱하게 되면은 얘는 일정한 값을 주게 돼.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요 P 곱하기 V가 기체 종류에 무관해. 언제나 동일한 값을 주더라는 거죠. 실험을 해보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22.4m 애트모스피어라고 하는 상수값이 나와. 이것이 기체 종류에 무관하게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샤를의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일의 법칙은 좀 명확한 법칙인데요. 샤를의 법칙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조금 이상한 법칙이야. 부피가 온도에 정비례하다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해.
왜 이상하냐? 자, 얘를 증명하려면 뭘 측정해야 되냐면은 부피를 측정해야 되고 온도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온도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온도는 수온 온도계 가지고 측정을 했겠죠. 근데 수온 온도계는 또 온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죠? 수온 온도계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수온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수온의 부피를 이용을 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체가 온도에 비례해서 부피가 정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뭐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수온의 부피가 온도에 정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를 못해요. 수온의 부피가 정말로 온도에 정비례해서 부피가 증가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상한 법칙이라는 거죠. 이 샤를의 법칙을 말은 샤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 일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게일 이삭이에요. 실제 일은 게일 이삭이 다 있어. 게일 이삭이 처음 샤를의 법칙을 발표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샤를의 법칙은 뭐냐면은 온도를 바꿔가면서 부피를 측정했더니 정비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게일 이삭이 처음 발견한 오리지널 샤를의 법칙은 그게 아니고 얘야. 수식을 써주자면은 100도실 때 부피를 측정을 해. 그 다음에 0도실 때 부피를 측정을 해. 그랬더니 요 값이 다음과 같이 되더라고요. 0도실 때 부피에 K배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K가 방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체 종류에 무관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리지널 샤를의 법칙이에요. 여기서는 온도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0도일 때, 그 다음에 100도일 때. 0도하고 100도는 온도가 필요 없는 온도계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0도는 언제죠?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100도는 언제냐면은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이 두 온도는 온도계가 필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샤를의 법칙을, 그러니까 게일 이삭의 샤를의 법칙을 처음 얘기할 때는 온도계가 필요 없었어. 왜냐면 0도, 100도에서 부피를 측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를 바꿨냐면은 기체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했더니 K값이 일정한 값을 갖다라는 것이 오리지널 샤를의 법칙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됐냐면은 게일 이삭은 0도하고 100도만 측정을 해서 무슨 데이터를 얻었냐면 이런 걸 얻었어. 이게 T라고 그러면 이게 0도죠. 이게 100도죠. 0도일 때 부피를 측정하고 100도일 때 부피를 측정을 해. 게일 이삭은 두 점만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갖다 선으로 연결해 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부피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법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하게 쟤는 법칙이 아니야. 그냥 0도 찍고 100도 찍은 다음에 선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게일 이삭이 처음 자기가 이걸 발표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짓을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고 경고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통계력학이 나오면서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온도가 증가하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지 사실은 게일 이삭의 오리지널 법칙은 온도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체 상태 방정식을 얻게 됐다라는 PV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분압의 법칙이에요. 제가 뭐냐면은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상자가 예를 들어 두 가지 분자가 있어. 동그라미로 된 분자, 뭐 A 분자라고 그럴게. 그 다음에 별표 분자가 있어요. 근데 A 분자하고 B 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상자의 압력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T는 V분의 RT의 N 이렇게 되겠죠. N은 뭐냐면은 여기 들어있는 A든지 B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바로 N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A 분자하고 B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Na 플러스 M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줘요.
NA V분의 RT ND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A 분자의 파셜 프레셔다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B 분자의 파셜 프레셔라고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두 개의 파셜 프레셔 더하게 되면 전체 압력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식에 의하면은 A 분자의 파셜 프레셔는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냐면은 전체 압력에서 N분의 NA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식을 얻게 돼요. 요거 놈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점에서 자주 등장하는 양이거든요. 전체 분자 몰수에서 A 분자의 몰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몰 프랙션이라고 불러요. 다시 써주면은 A 분자의 파셜 프랙션은 전체 압력에서 X 분자의 몰 프랙션이야. 몰 프랙션은 전체 분자에서 A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몰 프랙션이라고 불러요. 자, 몰 프랙션은 우리가 나중에 10장에서 분별 종류 배울 거거든요. 분별 종류 배울 때 다시 등장하게 돼요.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분압의 법칙.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구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기체 분자 운동. 여기 이제 상자가 있고 여기가 기체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하고 온도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얻어냈죠. 얻어냈는데 뭐가 이제 퀘스천이었었냐면은 이게 기체 분자 운동론에 훨씬 나오기 훨씬 전에 돌톤이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어요? 돌톤이라는 사람이 원자론을 주장을 했어요. 원자론. 모든 물질은 입자로 구성이 되었다는 주장을 했어. 근데 이 원자론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을 만든 맥스웰하고 볼츠만은 원자설을 믿었던 사람이야. 원자설을. 근데 그렇게 안 믿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 근데 맥스웰하고 볼츠만은 이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이 나왔다.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유도해야 될 수 있는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하고 볼츠만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기체가 있으면은 여기 벽에 압력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 압력을 어떻게 생각하자면은 이 기체 분자들이 입자들이 얘를 때려가지고서 여기 벽에다가 모멘텀 운동량을 전달해줘. 그 운동량이 여기서 압력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수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자 길이가 내가 L이다고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때 이 분자들이 벽을 때려가지고서 운동량을 전달해서 이 벽에 압력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P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F를 A로 나눠준 것이 압력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F는 뭐냐면 물리책에 찾아보면은 단위 시간 동안 벽에 전달되는 운동량이 바로 힘이라고 보통 물리책에서는 나온다. 그래서 요값을 구해서 A로 나눠주게 되면은 벽에서 느껴지는 압력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입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운동량이 MVX라고 해봅시다. X축으로만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래서 땅 튀겨가지고 다시 튀겨나가. 근데 이 충돌이 판성 충돌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잃지 않아. 그냥 방향만 바뀌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 VX가 되기 때문에 나가는 놈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의 VX 이렇게 될 거라고. 탄성 충돌이라고 하게 되는. 자, 그렇다면 들어갈 때는 운동량이 MVX. 나갈 때는 마이너스 MVX이기 때문에 이 벽에 전달되는 운동량은 2에서 빼주는 거죠. 뭐가 되냐면 2MVX가 바로 이 벽에 전달되는 운동량이에요. 자, 델타 T는 뭐냐면은 내가 얘를 때려주죠. 때려줘가지고서 다시 왼쪽으로 날아갈까요? 그 다음에 다시 튀겨가지고서 다시 오른쪽으로 날아가서 또 튀겨. 한 번 튀긴 다음에 왼쪽으로 갔다가 튀기고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또 한 번 튀길 때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델타 T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럼 이 입자는
얼마 길이를 움직이냐면 여기 L 움직였죠. L 갈 때 오른쪽 갈 때 또 다시 L을 움직였어. 그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2L을 움직입니다. 2L. 근데 속력이 얼마냐면 VX야.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이제 델타 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T 대신에 2L을 VX로 나눠준 것이 델타 T가 되겠죠. 그럼 여기 2 없어지겠죠? 여기도 2가 없어져 가지고서 F는 뭐가 되냐면은 L분의 M의 VX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입자 하나가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근데 입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 1번 입자, 이거 2번 입자, 이거 3번 입자 쭉쭉 가서 N개 입자가 마찬가지로 벽을 두들기면서 각각의 입자가 힘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지. N개 입자가 들어있다라고요. 그럼 요 식이 어떻게 좀 될까? 첫 번째 입자가 만들어내는 힘, 두 번째 입자가 만들어내는 힘, 쭉쭉쭉 가서 N번째 입자가 만들어내는 힘,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정리해주게 되면은 다시 F는 자, L분의 M은 다 똑같죠? L분의 M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입자의 속력의 제곱, 두 번째 입자의 속력의 제곱 쭉쭉 가서 N번째 입자의 속력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를 또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얘를 요 제곱의 평균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제곱의 평균에다 뭘 곱하는 거를 갖냐면은 그냥 입자의 수를 곱해주거나 안 돼. 요거 첫 번째 입자의 제곱, 두 번째 입자의 제곱, 세 번째, n번째 입자의 제곱은 그 x제곱 평균에다가 그냥 n을 곱해준 거랑 똑같다는 거죠. 평균값이니까. 그러니까 요 식이 어떻게 다시 바뀌게 되냐면은 L분의 M의 N VX의 제곱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갈 텐데 지금 입자가 X방향으로 움직인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근데 사실 X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Y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지축방향으로도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은 속력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X방향의 제곱, Y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지축방향으로도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평균을 얘가 평균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입자가 랜덤하게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X방향의 제곱하고 Y방향의 제곱이 같을 거예요. X방향 움직이는 놈이나 Y방향으로 움직이는 놈이나 지축방향으로 움직이는 놈이나 다 같은 값을 보일 거라는 거죠. 얘도 VX의 제곱이고 얘도 VX의 제곱이에요. 어느 특정 방향으로 더 많이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얘를 지워준 다음에 앞에다가 3 써준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을 왼쪽으로 옮겨요. 3분의 1. 그래서 VX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죠. 그럼 VX제곱 대신에 3분의 1의 V의 제곱의 평균 뭐 이런 식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힘이 아니죠. 뭘 알고 싶은 거죠? 압력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압력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힘에다가 A는 뭐냐면은 이거 면적. 요 벽의 면적이 바로 A로 나눠줘야 돼. 따라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압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압력이 되기 위해서 뭐로 나눠줘야 되나? A로 나눠줘야 된다. 자, 근데 요 식에서 A 곱하기 L이 뭐냐? A 곱하기 L이 A는 요 벽의 면적이에요. 요 벽의 면적. L은 뭐냐면은 요 길이에요. 요 길이에다가 요것에 단면을 곱해주게 되니까 결과가 뭐가 될까요? 요 놈은 상제 부피가 될 거예요. 부피. 그래서 A 곱하기 L 대신에 뭐를 써줄 거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V를 왼쪽으로 옮겨줘. 그럼 어떻게 되냐면 PV는 M, N 3분의 1의 그죠? 평균 뭐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슨 식을 끄집어낼 거냐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끄집어낼 거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뭔가요? PV는
nRT잖아. PV잖아. 이거 대신에 nRT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 기체 입자수거든요. 요 기체 입자수가 만약에 이건 PV는 지워버릴게. 아보가드로 수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n이 몇이라는 거죠? 1몰이라는 거죠. 1몰. 여기 아보가드로 수였었다 그러면 n은 1몰.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는 뭐가 될까요? 원자 하나당 질량인데 그게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니까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이제 분자량이 될 거예요. 분자량.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얻을 수가 있냐면은 V제곱의 평균은 3RT를 M으로 나눠준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체가 이게 상자가 있는 기체야. 근데 맥스웰하고 볼츠만은 기체가 사실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때 이 입자의 속력의 제곱의 평균은 온도에 비례하다는 온도. 요것을 우리가 이제 얻어냈다라는 첫 번째 시.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이 식에서 아니 이 부분을 다시 써줄게. 이 부분 M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해주게 돼. 왼쪽하고 오른쪽에 2분의 3 여기라도 2분의 3을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3이 없어지게 되네. 그럼 이 식으로 다시 써주게 되면 2분의 1에 m의 v제곱의 평균에 na는 2분의 3 rt라는 게 얻어지게 되거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2분의 mv제곱 에너지라는 거잖아요. 요 기체는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뭐만 있냐면 키네틱 에너지만 있거든요. 근데 그게 2분의 mv죠. 이게 뭐냐면 이게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 왼쪽이. 그리고 na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볼츠만 상수가 나와요. 2분의 3 kBT 이렇게. 요거 2라기보다는 스몰이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기체 하나의 평균 에너지. 요 입자 하나. 하나의 평균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뭐랑 같냐면 2분의 3 kBT랑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우리가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이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에 무관하죠. 이게 헬륨이냐 네온이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 시기에 가면 뭐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기체 입자 하나의 평균 에너지는 그냥 온도에만 비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유도하면서 이게 무슨 입자라고 그거 가정한 거 없었잖아요. 기체 종류에 무관하게 계속 강조하지만 기체의 종류에 무관하게 기체 입자 하나의 평균 에너지는 온도에만 비례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체 분자 운동론의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요거 기체 입자의 평균 에너지가 2분의 3 kBT라고 하는 것이지, 이 모든 입자들이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균이 2분의 3 kBT라는 것이지, 이게 다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문자는 빨리 움직이고, 어떤 문자는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분포가 있다는 거예요. 분포. 이게 V라고 그러고요. V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은 어떤 분포로 이룬다는 거예요. 분포. 평균은 2분의 3 kBT지만 걔보다 빨리 움직이는 놈이 있고 늦게 움직이는 분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고 해요. 제가 양자역학 하면서 흡체 복사할 때 맥스웰 볼츠만 분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때 기억을 되살리자면 FV가 어떻게 표현된다고 기억나네? FV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세 부분.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볼츠만 팩터라고 부른다. 자, 볼츠만의 주장에 의하면은 어떤 역학적인 시스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에너지를 가질 확률이 뭐에 비례하다고 주장한 거냐면은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에 비례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볼츠만입니다. 이 식의 2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E가 뭐죠? 그냥 키네틱 에너지야. 2분의 mv 제곱.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이 익스포넨셜 E 대신에 2분의 1의 mv의 제곱 이렇게 돼요. kdt. 그래서 이 부분을 볼트만 팩터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 들어가냐? 이거는 그 합체 복사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디제네러시랑 같은 개념. 디제너러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의 수를 디제너러시라고 부르셨잖아요. 여기 왜 디제너러시가 들어갔냐면 이 기체 입자들이 상자가 있으면 어떤 기체 입자는 이런 속도 벡터를 갖고 움직여. 어떤 기체 입자는 이런 속도 벡터를 움직여. 어떤 놈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Vx, Vy, Vg 그래가지고서 요 기체 입자 속도 벡터를 내가 여기도 찍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어요. 요 기체 입자 속도 벡터를 뭐 이렇게 요 점으로 찍어줄 수가 있어. 그때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 기체 입자들이 랜덤한 방향으로 퍼져 있다. 속도 벡터가. 그렇게 되면은 요 점들이 어떻게 되죠? 3차원 공간에 그냥 랜덤하게 퍼져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될 거야. 그때 뭐를 그릴 수가 있냐면은 내가 반지름 일정한 구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구 위에는 점들 있잖아. 구 위에는 점들은 뭐죠? 에너지가 다 같다라는 거죠. 에너지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요 위에 있는 점들은 움직이는 방향, 어떤 놈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어떤 놈은 이쪽으로 움직일 때 방향은 다르지만 요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가 같다라는 얘기야. 속력이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구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것이야. 따라서 구 위에 있는 점들의 개수가 결과적으로 뭐랑 상관이 있는 거냐면 디제너러시에 해당합니다. 디제너러시는 뭐냐면은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의 수를 디제너러시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바로 요 구 위에 있는 점들의 수가 바로 디제너러시에 해당합니다. 근데 구 위에 있는 점들의 수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구의 표면적에 비례할 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요 반지름을 속력 V라고 하게 되면은 구의 반지름은 4파이 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4파이 V 제곱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맨 왼쪽은 뭐냐면은 노멀리제이션 팩터라고 불러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요것의 의미가 뭐냐면 확률이야. 확률. 속력이 V일 확률이 바로 FV의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요 확률을 다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1이. 근데 얘가 없잖아요. 그럼 요거 다 더해주게 되면 적분해주게 되면 1이 안 나와. 그래서 이것을 적분해줄 때 1이 나오도록 해주는 어떤 상수가 필요해. 그것이 이제 노멀리제이션 팩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맥스웰 볼츠만 분포예요. 근데 요걸 알잖아요. FV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연력학적인 변수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기체 입자들의 속력이 있겠죠. 속력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냐면 FV를 알게 되면 이렇게 구하면 돼. V는 0부터 무한대가 되겠죠. 확률이거든요. 속력이 V일 확률. 근데 뭘 알고 싶은 거야? 제곱의 평균을 알고 싶어. 그러면 확률에다 V제곱 곱해서 적분해주면은 V제곱의 평균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냥. V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V의 평균은? 똑같은 식이죠. 여기도 확률이 FV가 들어가.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죠? V의 평균이니까 여기다 V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V의 평균도 구할 수가 있고 V 제곱의 평균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서 요 맥시멈 값 있죠. 맥시멈 값.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서 최대 확률을 보여주는 Vmax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수학 시간에 극값이니까 dF는 dV는 0이 되게 해주는 점이 바로 이제 Vmax다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 책에는 most probable speed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FV가 결정이 되죠. 이걸 알잖아요. 확률 분포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뒤쪽에 보면은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왜 중요하냐?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온도랑 상관이 있어. FV 좀 구했잖아요. 얘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온도라는 개념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책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고 온도가 왜 필요하냐? 여기 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상자가 있고 맥스웰하고 볼츠만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들이 이제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측정을 했어. 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요 입자들의 속력 분포를 측정을 했어. 그런데 이상한 분포가 나옵니다. 맥스웰 분포가 아니야. 일반적으로 상자가 들어있고 그 상자 안에는 들어있는 입자들의 속력 분포를 보면은 그것이 언제나 맥스웰 분포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야. 맥스웰 분포와는 다른 분포를 보인다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럼 맥스웰 분포하고 얘는 뭐가 다르냐? 얘는요, 이런 맥스웰 분포가 아닌 분포를 보일 때는 기다리잖아요. 그럼 이 분포가 계속 바뀌어. 이게 고정이 되지가 않아. 이 분포가 이 입자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분포가 계속 바뀌어. 뭐 이런 식으로. 요 분포가 됐다가 계속 분포가 바뀐다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지금 요 상태는 평형이 아니라는 상태죠. 평형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분포 안 바뀌게 되거든. 근데 맥스웰 분포에서 벗어난 속력 분포를 갖고 있게 되면은 이 분포가 계속 바뀐다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이 분포가 어떤 분포로 바뀌게 되냐면은 맥스웰 볼츠만 분포로 바뀌게 되더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는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 도달했을 때는 이 시스템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도 연력학을 배웠지만 연력학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온도, 뭐 압력, 뭐 엔트로피 등등등 많이 배웠잖아요. 연력 1학년 때. 이 연력학적인 변수들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만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변수들을 정의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어떤 상자 안에 입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입자들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아니고 다른 분포였다 라고 했을 때는 온도가 정의할 수가 없어. 온도를. 왜 그러느냐? 연력학에서는 온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만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만 정의할 수 있다. 맥스웰 볼츠만 분포로부터 벗어난 경우에는 분포가 계속 바뀌어. 이때는 온도가 정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바뀌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이루게 되고 이때는 분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이때는 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만 비로소 온도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이루었을 때. 그러면 그때 온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구했던 맥스웰 볼츠만 식 있잖아. 이 식에 뭐가 들어가죠? 온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온도. 그러니까 맥스웰 볼츠만 분포 식을 이루게 되면은 요 분포하고 요 식을 피팅을 시켜줘. 그럼 뭘 알아낼 수가 있어? 온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바로 온도를 정의하는 데 쓰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연력학적인 변수들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만 정의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아무 상자가 있어. 아무 상자가 있고 기체 입자들이 있는데 기체 입자들의 분포를 측정했을 때 언제나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르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놈은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이 분포가 맥스웰 볼츠만 분포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포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드디어 이제 평형에 도달했구나라고 해서 온도를 정의할 수가 있는. 그때 어떤 식을 쓰냐면은 맥스웰 볼츠만 분포식을 따라서 T를 정의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된다.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가스 보도록 할게요. 리얼가스. 지금까지는 그냥 이상기체에 관한 얘기고요. 실제 기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기체는 어떤 식을 따르냐면은 PV equal nRT라는 식을 따라요. 근데 실제 기체는 이 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실제 기체들은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 기체는 얘로부터 벗어나.
그럼 질문이 있잖아. 왜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식으로부터 벗어날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은 반데르 발스. 반데르 발스가 왜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식으로부터 벗어나는가에 대한 해답을 줬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이 사람도 원자론자예요. 이게 기체가 있으면은 기체가 맥스라고 볼 줄만이랑 마찬가지. 얘도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입자들 사이에는 서로 인력과 청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부터 벗어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줘야 돼요. 실제 기체는 왜 이상 기체로부터 벗어나느냐? 기체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입자로. 근데 그 입자들 사이에는 인력이나 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기체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봤을 때도 원자론자예요. 원자론자. 자,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렇게 바꿨다. P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근데 실제 기체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있다는 거지. 이제 점이 아니라는 거야. 사이즈가 있어서 그 실제 기체의 사이즈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체 입자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기체 입자들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은 인력이 존재해.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에 비해서 압력이 줄어들어. 왜냐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반대 발스의 주장이었어요. 요 항은 뭐랑 상관이 있는 항이냐면은 인력이랑 상관이 있는 항이라는 거지. 인력이랑. 요 항은 기체 분자의 크기인데 그것은 뭐랑 상관이 있는 거냐면은 청력이랑 상관이 있어요. 왜 기체의 크기하고 분자 크기하고 청력이 상관이 있는지는 나중에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반대 발스는 왜 이상기체 상태 방정에서 벗어나느냐? 기체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체 간에 분자 간에 인력이 존재하고 청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대 발스식은 두 가지 파라미터가 존재해요. A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B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A라는 파라미터는 뭐랑 상관이냐면 분자의 인력을 반영하는 파라미터고, B는 분자의 크기 내지는 청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분자가 커지잖아요. 분자의 사이즈가 커져. 이게 B라고 그러면 B는 분자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B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 간의 인력도 커져요. 왜 그러죠?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분산력이거든.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B가 커지잖아요. 그럼 A도 이제 같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지. 인력,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인력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이 책에 보면 테이블 9.3에 여러 가지 분자들의 A 값하고 B 값이 도시되어 있는데, 이 분자들 중에서 좀 튀는 놈이 있어. 튀는 놈. 어떤 분자가 튀냐면은 물이 튀어. 물이 왜 튀냐면은 B는 상대적으로 작아. B는 좀 작아. 근데 A는 B에 비해서 매우 커. 아까 얘기했잖아. B하고 A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 B가 크면은 A도 커야 되는데 B는 상대적으로 B가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A가 무지 커. B에 비해서.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지. 잘하네. 얘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의 사이즈에 비해서 A 값이 무지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로부터 벗어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많이 벗어나느냐?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나는 정도를 정량화한 값이 있어요. 그 정량한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G팩터라고.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나느냐. 저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정의는 P고요. 이렇게 당연히 이상기체라 그러면 요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될까요? 이상기체일 때는 이게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지. 1. 자, 근데 요 식은 다시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똑같은 식이 VI랑 똑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은 T하고
주어졌을 때 실제 기체의 부피야. V는 실제 기체의 부피고, 얘는 뭐냐면은 T하고 P가 주어졌을 때 이상 기체라고 했을 때 계산되어 나오는 부피야. 얘가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계산한 부피고요. 요거 V는 실제 측정한 부피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기체가 이상 기체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얘가 같아서 1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실제는 V는 VID하고 같을 때가 있어. 얘하고 얘가 같을 때. 언제죠 그러면? G가 1이고 이때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디얼 가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 V가 VID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V가 VI보다 작을 때는 G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1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더 클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V가 VID보다 더 클 때가 있어요. 그때는 G가 어떻게 되냐면은 1보다 크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떨 때 G가 1보다 작고 어떨 때 G가 1보다 클 때냐? 얘는 분자 간에 청력이 우세하게 작용한다. 그럼 청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 더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늘어날 거라는 이상기체일 때 비해서. 자, 그럼 어떨 때는 부피가 이상기체일 때보다 작아질까요? 분자 간에 인력이 더 강할 때. 인력이 더 우세할 때는 우리가 G가 1보다 작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G값에 따라서 이 기체 분자는 지금 청력이 우세한 상태구나, 아니면 인력이 우세한 상태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냐면 분자 간에 인력도 있고 청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자 간에 인력과 청력이 있어가지고서 뭘 그릴 수가 있냐면은 기체 입자가 있으면 이제 입자로 구성이 돼 있고 요 둘 사이에는 인력과 청력이 존재해.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두 분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분자 사이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두 분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그려보면은 뭐 요런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더라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알곤 분자와 알곤 분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를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포텐셜 에너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 포텐셜에는 12승짜리가 나오고 6승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포텐셜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12-6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혹은 사람 이름을 따라서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포텐셜에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파라미터가 뭐냐면은 입실론이라는 파라미터가 하고 시그마라는 파라미터가 존재해. 자, 입실론이 커지게 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걸 포텐셜 웰이라고 부르거든. 이 웰이 깊어져. 2가 커지게 되면 이 포텐셜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여기 깊어져. 다시 말하면 2는 뭐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포텐셜 웰이 깊어지니까. 자, 시그마는 뭐를 나타내주는 파라미터냐면은 청력 혹은 분자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파라미터.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점.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점은 R이 얼마일 때일까요? R이 시그마일 때예요. R에다 시그마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1 나오잖아. 근데 R에다 시그마 대입 1 나오잖아. 0 되고. 요 점이 바로 R 이꼴 시그마인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점도 구할 수가 있겠죠. 요 점. 포텐셜이 미니멈까지 되는,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되죠? dr, dv는 0이 되게 해주는 R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미분은 쉽거든. 해서 R을 구해보면은 R이 얼마가 되냐면은 2의 6분의 1승의 시그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해보는 거. 근데 여기 얼마가 되느냐? 1.12예요. 그러니까 거의 1이야. 거의 1.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요 값이 거의 같은 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런 식으로. 요 값이나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정근선을 그릴 수가 있거든. 정근선. 요 포텐셜에. 자, 알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얼마냐면은
3옹스트럼이에요. 3옹스트럼. 자, 이 포텐셜의 의미는 뭐냐면은 3옹스트럼 근처가 되면 포텐셜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거야. 3옹스트럼보다 작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 그래프 하면은 이게 3옹스트럼 왼쪽으로 가지는 못해. 3옹스트럼이 되면 무지하게 포텐셜이 높아지게 돼. 자,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알곤의 반지름이 1.5옹스트럼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식에 의하면은 3옹스트럼보다 작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알곤의 반지름이 1.5야. 여기 반지름이 1.5. 이게 알곤이야. 알곤의 반지름이 1.5인 구슬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 거리가 3옹스트럼이 되면 딱 부닥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포텐셜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포텐셜을 보면 우리가 뭘 유추할 수가 있냐면 알곤 분자의 사이즈를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1.5라는 얘기야. 근데 요 놈이나 요 놈이 거의 비슷한 값이에요. 여기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시그마는 방금 얘기했던 시그마는 뭐를 반영하는 거냐면은 분자의 크기를 반영하는 거야. 시그마는 분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야. 청력은 이 부분을 청력이라고 나타내죠. 그래서 분자의 크기는 뭐를 반영하냐면은 분자 청력을 반영하는 파라미터가. 그래서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9장의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디퍼룩이 나왔는데 사실 9장은 본문에 있는 내용보다 디퍼룩이 훨씬 더 중요해. 다음 내일 디퍼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적은 나왔으니까 그 점수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오면 될 것 같아요.